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연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당분간은 좀 4분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되게 슬프고 안쓰러운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사연자분이 지금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내가 귀신을 보게 된 시점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연이 긴 점 미리 양해 부탁해. 나는 중학교 시절에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첫 경험을, 아니 첫 임신이자 첫 낙태를 강간 때문에 하게 되었어. 내 인생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와 그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이 사건의 충격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 이후였어. 사건이 종결되고 나는 아주 오랜 기간, 아니 지금까지도 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친구들은 나를 달래주려고 많이들 노력했어. 난 정말 말괄량이에 늘 텐션이 높은 정말 깨발랄한 사람이었거든. 그런 내가 이 사건 이후로 웃지도 않고 매일매일 우울하게만 살아가니까 친구들은 예전의 나를 찾아주려고 많이 노력해줬던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그때 이후로 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야.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면 언제부턴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친구들은 분명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 있는데 내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면 당연히 난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그럴 때면 이 핑계에 저 핑계로 집에 먼저 간다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내내 허공에다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 내가 그 존재를 그때 밀어냈다면 지금의 나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밀어내지 못했어. 처음 사건이 벌어진 것도. 집안 형편이 어렵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오빠한테는 도저히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5개월 하고 2주. 모든 게 생소했던 내 나이 16살. 그때 처음 초음파를 했는데 내 상황을 설명하고 초음파를 봤음에도 그 당시 어린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 원장. 나는 그 초음파가 내 앞전에 기쁘게 나오던 20대 여성의 아이라고 생각했어. 그 영상이 움직였고 원장은 정확하게 나에게 이야기했어. 보여? 이게 네가 죽일 아이야 라고. 아직도 궁금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는지. 손, 발, 머리 전부 다 봤단 말이야.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알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대기하는 환자들이 보던 말던 그딴 건 보이지도 않았어. 그냥 너무너무 슬펐어. 세상이 원망스러웠어.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의 가시 같던 그 말도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어. 낳겠다고.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럴 때면 사실을 아는 소수의 친구들은 그랬지. 그래, 낳는다고 치자. 그럼 배불러서 학교를 다닐 거야? 그래, 그 소리를 들은 게 10월 가을. 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 결국 졸업사진은 다 찍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말이야. 여튼 친구들의 말들. 낳으면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어떻게 키우려고. 다 머리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 같은 건 없어서 더 슬펐어.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꺼낸 건 앞으로 내가 들려줄 이야기의 연결선이 될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렇게 그 아이를 봐버렸고 아이를 지운 후에도 잘못 없는 그 아이에게 이름까지 지어줬거든. 죄책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 존재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던 것 같네. 그 후로는 꿈에서 등장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 나는 성당 안에 화장실을 갔고 변기에 앉아서 아이를 낳아. 그리고 놀라서 그 아이를 안았어. 그 아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 눈을 감은 채로 있는데 너무 슬퍼서 울면서 쳐다보면 그 아이가 번쩍 눈을 뜨는데 그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엄청난 원망의 눈. 그러고서는 잠을 깨.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해. 아이는 그렇게 내 꿈에서 또는 현실에서 나한테 본인을 잊지 말라는 듯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나는 그 일 이후에 9개월쯤 지났나? 집에서 창틀에 앉아서 안 좋은 선택을 시도했어. 다행히 친오빠가 거의 직전에 나를 발견하고 줄을 끊어서 살았지만, 그때부터 정신과를 다녔고 세상과 단절될수록 아이는 더 진하고 선명하게 나한테 나타났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영혼은 잘한다. 글쎄 지금은 모르겠어. 나는 그 영혼이 잘한다는 말에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울음소리만을 내다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 엄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슬프고 무서운 단어인 건 나뿐이겠지? 아이는 그렇게 내 눈에 보이고 비춰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프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지켜주고자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 이미 너무 긴 것 같지만 말이야. 아이의 성장이 멈춘 건 7살 정도? 정말 하늘이 미운 건 나는 그 아이의 성별도 알았어. 태몽도 내가 꿔버려서 양갈래 머리에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서랍장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흔들 하며 엄마, 나랑은 언제 놀아줄 거야? 라고 말하곤 했거든. 그러니 7년 이상은 아이가 나를 떠나지 않았지. 내가 놔주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야. 점 보는 거, 무속을 찾는 거 엄두도 못 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어디다가 쉽게 말하지도 못할 일이기에 안수기도나 그런 걸 받는 것 자체도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 그냥 혼자서 감당했던 것 같아. 그러다 아빠 교회 목사님을 뵙게 되었어. 아빠는 엄마랑 이혼 후에 따로 지내셨는데 같은 구에 있기도 했고, 나는 왔다 갔다 하며 아빠를 봐왔거든. 그런 이유로 나는 엄마랑 같은 교회를 다녔고 아빠는 다른 교회를 다녔어. 아빠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아빠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아빠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어. 우리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라면서. 다행히 가까운 데에 계시던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하셨고, 나는 아빠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귀신이 좀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셨어. 안수기도를 해주시던 목사님이 잠시 기도를 멈추시더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잠시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물으시더라. 정확하게 네가 보고 있는 게 누구냐고, 어떤 형상이냐고.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아빠에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간략하게 아이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어. 그걸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 요즘 사이비도 워낙 많아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무속에도 귀신을 보고 천주교에서는 퇴마를 하고 일부 스님도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어찌 보면 기독교는 그런 게 딱히 없는데 간혹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전도사님이든 그게 누구라도. 아무튼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아이로 알고 있는 것이 너의 약함을 이용하는 아이의 탈을 쓴 악마라고. 그러니 강하게 밀어내라고. 내 눈에 귀신으로 나타나도 내가 절대적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존재. 모든 게 맞아떨어지더라. 푼순이들은 어떨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아이, 혹은 내 가족이 귀신으로 나온다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온다면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밀어내기는커녕 나올 때마다 그 죄책감에 눈물만 쏟아내고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오히려 더 끌어당긴 것 같아. 목사님의 그 말을 듣는데 소름 끼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하면서 웃는데 점점 그 톤이 높아지면서 정말 귀가 찢어지게 돌고래 마냥 올라가더라고. 목사님이 그때 내 이마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고,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거였어. 사람의 약한 마음을 먹고 자라난 악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확한 건 아니야. 너무 오래전이라. 그 뒤로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엄청 무겁던 머리가 엄청 가벼워졌어. 엄청 심하게 앓던 두통을 이겨낸 것처럼. 물론 아이도 나타나지 않았지.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좋았겠지만 나와 그 여자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사실 내 개인적이고 엄청 안 좋은 과거사라
돌비에도 제보하지 못했고 정프님에게 제보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어. 그리고 대충 스포는 했지만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낼 수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내가 정프님에게 제보를 한 건 정말 귀호강도 많이 했고 내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손 많이 가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나를 사랑으로 감싸준 남편이 있거든. 남편은 귀신, 무속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남편이 정말 애달아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치킨이야. 그래서 배민 쿠폰은 못 참지 하고 이 기구한 사연을 쓸 데도 없었는데 나는 넋두리나 하고 남편 치킨이나 먹여보자 하고 제보했어. 첫 사연인데 너무 무겁고 긴 글이네. 앞으로도 사연을 많이 제보할 생각으로 하다 보니 긴 사연이 돼서 우리 소중한 정프님의 목을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아. 대신 현실 공포 외에 아주 많은 사연 꼭 많이 가져올게. 긴 글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끝으로 하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 설령 죽어서라도 말이야. 푼순이 푼돌이들은 꼭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말을 끝으로 남겨봐. 자, 여기까지 굉장히 무겁고 아프고 힘든 내용들이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극복하신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또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사람은 설령 죽어서라도 절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뭔가 이렇게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되게 오만 가지 감정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마카필라님의 사연이고요. 대학교 생활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당시 겪었던 일의 현실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독백 형식으로 써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마카필라입니다. 저도 예전에 겪었던 공포썰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2008년 당시에 직접 겪었던 실화 내용이며 독백하듯이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때는 2008년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된 나는 자취방을 구했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20살 공부도 죽어라 안 했으면서 뭔가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친구들과 모여 매일같이 술을 퍼마셨다. 그러나 이제 20살이 된 본인이나 친구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리 없었다. 어느 날 야,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마시자 하며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한번 불러 모은 이후로 내 방에서는 매일같이 술 파티가 벌어졌다. 그러다 보통 주말에는 본가에 가는데 술병 때문인지 과제 때문인지 이상하게 그 주말에는 본가에 올라가기가 싫었다. 당시의 술 멤버 B라고 하는 경상도 친구와 베프였고 같은 교양을 듣던 우리는 같은 조로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밥을 먹던 그 친구에게 야, 나는 이번에 본가에 안 가고 과제나 빨리 하련다 라고 말했더니 나도 안 가는데 내 방에서 같이 과제나 할래? 라는 제안이 돌아왔다. 이 친구에게는 원래 같이 살던 룸메 형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내 자취방에서 모이곤 했다. 근데 그 룸메 형이 본가에 올라갔다고 하니 그 친구 방에 가보기로 했다. 매일같이 모여 술을 퍼마시던 곳이 항상 내 자취방이었던 터라 분명 그 친구도 지겨웠을 것이다. 인간이 참 간사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시는 이렇게 술 안 마셔야지. 아니 당분간 좀 끊어볼까 하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친구는 과제 빨리 끝내고 영화 보면서 맥주나 마실까? 이러고 자빠졌다. 그렇게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근데 사실 난 자취라기보다는 하숙집에서 사는 거라 너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친구가 살고 있는 하숙식 빌라는 자취방과는 달리 완전히 독립된 생활과는 차이가 있었다. 빌라 전체가 2인 1실 하숙방이며 주인도 같이 거주하며 밥도 주고 관리한다고 했다. 근데 심지어 주인은 나이 든 사람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고 무서운 성격이라고 했다. 이런 하숙집에 외부인이 들락날락해도 괜찮으려나 생각했지만 친구는 분명 오늘 같은 주말에는 주인이 잘 안 보이고 자기 룸메 형도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다. 그보다 진작에 하숙집이라고 말해주지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성격 탓인지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그냥 내 방으로 다시 갈까? 라는 말을 뱉기 직전 벌써 그 친구의 하숙 빌라에 도착하고 말았다. 들어갈 땐 별일이야 있겠어 싶었지만 막상 친구 뒤를 따라가며 계단을 올라가니 오래된 빌라 특유의 그늘지고 서늘한 기운이 몸에 박히기 시작했다. 만약 주인한테 걸리면 뭐라고 변명하지? 그냥 뭘 받으러 왔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움직였으나 다행히 아직까진 그런 멘트를 쓸 일은 생기지 않았다. 친구 방에서의 과제는 한 2시간 정도였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친구가 맥주 한 캔을 건네주었다. 딱 한 모금이 목에 넘어갈 때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뭐 지금 생각하면 더 부끄럽지만 20살의 연애는 그때도 부끄러웠다. 애칭이나 좀 그런 말투나 애정 표현 같은 그런 것들 말이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이 모여 그런 전화를 하게 되니 뭔가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투도 차가워졌다. 슬슬 여자친구가 삐지고 있는 게 말투에서 드러났다. 이거 더 이상 이대로 통화하면 100% 삐진다고 생각한 나는 통화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손가락 2개를 입에 대는 신용을 했다. 친구에게 잠깐 담배를 피고 오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헐레벌떡 친구 방 문을 열고 나온 나는 아차했다. 하숙식 빌라라는 불편한 내용이 걸린 것이다. 그래도 어딘가에 흡연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왔다.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며 1층으로 내려왔다. 한참을 통화했다. 여자친구가 단단히 삐져있던 터라 긴장한 나머지 시간이 금방 갔다. 금세 날은 어둑해졌고 빌라에서 멀찍이 떨어져 담배를 피며 전화하던 나는 그 빌라로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짧은 스포츠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썼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행색부터가 불쾌했다. 아니 무슨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여자친구와의 이야기가 끝나서 통화를 끊고 발걸음을 옮겼다. 담배 한 대 더 피고 들어가면 저 사람이랑 마주칠 일은 없겠지 하며 천천히 담배 한 대를 더 태우고 문자 목록도 한번 훑어보고 빌라 입구로 향했다. 빌라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야구방망이는 대체 뭐지? 그 남자는 집주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분명 친구는 집주인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했다. 그냥 이곳에 사는 사람이겠거니 하며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1층 위의 계단에서 걸어 올라가는 발소리가 내 발소리와 겹치기 시작했다. 하숙집 속의 외부인인 나는 발소리마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방금 그 남자는 한참 전에 들어갔을 테고 누가 나왔나? 집주인은 아니겠지? 아니, 직접 보면 되잖아. 나는 계단 난간 사이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그 남자였다. 손에 잡힌 야구방망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서울 건 없었다. 제 아무리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고 해도 나는 키가 190에 당시에 90kg로 건장한 체격이었고 중요한 건 위에 내 친구도 있었고 내가 소리만 질러도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집주인만 아니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집주인만 아니면 됐다. 라고 생각하며 어느새 3층 친구의 방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뒤통수가 쎄했다.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돌아보았다. 그 남자였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분명한 건 이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췄고 중간쯤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올라가던 중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돌려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야구방망이가 꽉 쥐어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 상태로 그 남자와 15초가 넘는 아이 컨택을 견뎌야 했다. 내 숨소리마저 귀에 들어올 정도의 정적 속에서 여기 사세요?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계단부터 복도까지 울려서 돌아오는 목소리가 멈췄던 시간을 풀어주듯 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4층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집주인은 아니겠지? 집주인의 아들일 수도 있나? 대체 뭐라고 변명하지? 변명할 필요가 있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선택지로 여겨지진 않았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말했다. 저 위층 사는 사람인데 알고나 지냅시다. 이 말을 끝으로 손을 길게 뻗어 악수를 요청했다. 여전히 그의 오른손엔 야구방망이가 잡혀 있었다. 이때까지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나는 어버버하고 있다가 쭉 뻗어내민 악수 요청에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과제 때문에 잠깐 친구 방에 왔어요. 조용히 있다가 가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며 뒤돌아 악수를 거절했다. 그리고 친구 방에 들어왔다. 친구는 피파라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뒤에 침대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맥주를 홀짝거리던 중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여기 하숙빌라잖아. 근데 30대가 있어? 뭔가 이상해서 친구에게 말했다. 야, 여기 하숙빌라 아니야? 이런 대학로 하숙빌라에 30대 중후반의 남자도 들어와서 살고 하나? 나는 처음 본다. 친구는 게임에 매우 빠져 있었던 터라 한 템포 늦게 대답했다. 30대라고 여기 못 살 건 없지. 아, 그 신혼부부인가 보네. 주인한테 양해 구하고 잠깐 들어왔다나.
아, 그럼 네가 말한 사람이 맞나 보네. 갑자기 자기 위층에 산다고 뭐 알고 지내자고 악수를 하길래 게임에 열중하는지 대답은 없었다. 그냥 멋쩍게 뒤에서 맥주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게임을 끝낸 친구가 갑자기 나를 한번 돌아보며 말했다. 한 대 피러 갈래? 아니야, 방금 폈어. 갔다 와. 아, 한 번만 좀 같이 가자. 죽어도 같이 가자고 할 기세였다. 나가서 또 누구 마주치면 불편한데 하면서 못 이기는 척 같이 따라 나섰다. 근데 친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길래 대충 어디로 가냐고 묻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친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위층으로 향했다. 아, 옥상에 흡연장이 있나 보네 하면서 묵묵히 친구를 따라 한 층을 올라갔더니 옥상 문이 보였다. 애초에 4층은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친구와 같이 담배를 피던 중 아까 만난 남자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다. 야, 그 새끼 뭘까? 친구도 모르겠다고 한다. 옥상에는 정말 옥탑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빨랫감을 보관하는 듯 보이는 작은 천막, 지퍼로 여는 그런 천 옷장, 그것이 하나 덩그러니 보였다. 그것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날 그 빌라에 처음 갔다는 것이다. 4층이 옥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위층은 옥상인데요? 이따위 말을 함부로 꺼냈다간 분명 나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고 직감한다. 자, 여기까지 마카필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와, 진짜 뭐지 싶네요. 그 4층에 올라가서 친구랑 같이 담배를 폈을 때도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그 남자가 4층으로 올라갔고 자기가 4층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은 그 천으로 된 그 옷장? 그 안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일 수도 있겠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독백식의 글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런 서늘하고 그 축축한 분위기, 그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말이 약간 나폴리탄 글을 보는 것처럼 좀 생각이나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사연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마카필라님이 글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사연은 초코송이님의 사연이고요. 초코송이님이 이제 고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보내주셨어요. 저도 끝까지 읽어보진 못해서 너무 궁금한 상태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입된 구독자입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많은 유튜버들을 봤는데 이렇게 몰입도 쩌는 유튜버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부산 사는 여고생이고 이름은 편하게 초코송이라고 불러주세요. 일단 2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악몽이랑 가위와 연관된 이야기고 하나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람이 무서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좀 길고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중2 때니까 23년도쯤이었어요.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엄청 피로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제 체질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병적으로 악몽을 맨날 꿨습니다. 대부분 다음날 기억이 나는 편이었고 악몽도 저학년 때까지만 매일 꿨지 지금은 그냥 꿈을 맨날 꾸는 정도예요. 가위는 살면서 2번밖에 안 눌려봐서 막 영적인 기운이 있고 그런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던 날이에요. 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외가 쪽 사촌동생이 3명이 있는데 다 친해요. 서울에 사는 애들이라 자주 못 봐서 애틋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잘 놀아주는 편인데 꿈에서 저희 집 거실에 그 사촌동생 3명과 제 남동생 1명이랑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집에 어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가 곧 전화할 거라고 했던 기억과 제 핸드폰이 당시에 거실의 바로 옆방인 제 방 책상 위에 있던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창 놀다가 제 전화벨 소리가 방에서 나기 시작해서 제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뛰어가서 발신자가 누군지 보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엄마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받자마자 공간음 같이 백색 소음이 들리더니 웬 일본어가 들려오더라고요. 쿠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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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다사이
이러는데 순간 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스피커폰 이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이 소리를 들으면 죽겠구나 싶어서 바로 핸드폰을 귀에서 떼버리고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T전화인가 어떤 앱을 쓰고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설정해둔 사진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저희 엄마는 펭수 사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웬 빨간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느낌상 결혼식 예복 느낌이었고 여자는 앉아서 저를 응시하는 듯하게 보였어요. 얼굴은 진짜 하얗고 입술과 뺨, 눈가는 비정상적으로 빨갰는데 그냥 그렇게 화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폰을 그대로 마룻바닥에 떨구고 점점 커지는 이 쿠다사이 소리를 동생들이 들으면 안 된다,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얘들아 귀 막아! 이러고 외치는데 순간 넘어지면서 시야가 까맣게 되더니 꿈에서 깨버린 거예요. 진짜 컴컴하고 제가 자는 방이 분명 맞는데 뭔가 약간 초록빛으로 거먹고 꿈에서 확 깨거나 악몽을 꾸다 일어나면 들리는 그런 귓방망이 소리 아세요? 그게 귀에서 심장 소리처럼 쿵쿵 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꿈에서 갑자기 깨면 꿈속에서 내가 죽은 거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꿈에서 나는 죽었나 싶다가 갑자기 동생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잘 자나 보고 오려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예전에 가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가위구나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게 없는 거예요. 몸만 안 움직이지 뭐가 나오지도 않고 곧 잠도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금 실망하던 와중이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드르륵 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게 제 침대 옆에는 전자피아노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피아노의 덮개가 밀어서 여는 타입이라 그 피아노 덮개가 밀리는 소리 같더라고요. 항상 자기 전에 덮어두고 자서 그게 맞다 싶었어요. 그런데 대체 누가? 이 새벽에? 하는 생각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떤 정신이 제대로 잡힌 사람이 새벽에 피아노를 쳐요. 게다가 아파트인데 심지어 저희 집에서 피아노를 즐겨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이리저리 눈동자만 굴리던 와중이었어요. 갑자기 탈칵 하고 피아노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띵 하고 파샵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피아노를 오래 배웠고 청음도 잘해서 어떤 음인지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피아노 치신 분이면 알 텐데 검은 건반이 다 샵이나 플랫이거든요. 그거로만 치면 되게 음사네요. 음이 다 반절씩 올라가 있는 구조여서. 근데 진짜 그렇게 검은 건반으로만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고 막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음율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이어서 그렇게 음악만 몇 분 듣고 있다가 얘가 귀신이 든 사람이든 누군지는 봐야겠다 싶어서 눈동자가 터지도록 오른쪽으로 굴렀어요. 근데 웬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같은 게 보이고 빨간 드레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귀가 딱 맞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꿈에서 본 그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공포영화도 되게 잘 보고 얘기도 잘 듣는데 확실히 겪는 거랑 간접 체험은 다르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니 왜 나 한국인인데 일본인이 왜 여기서 이러지 싶고 그렇게 몇 시간을 노래만 듣다가 되게 깔끔하게 띠르릉 이러고 노래가 끝나고 진짜 바로 몸이 움직였어요. 계속 손가락 발가락을 꿈틀대고 있었어서 바로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기절하듯 잠에 들어서 주말에 해가 중천일 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엄마 보고 어제 새벽에 누가 피아노 쳤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그랬다고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하길래 피곤해서 그런 걸로 치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쿠다사이는 일본어가 맞고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저보고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특목고라서 시험 기간에는 진짜 페인이 될 정도로 공부하느냐고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잠이 겨울잠 자듯이 몰아서 자거든요. 아마 12월달 중순이었는데 제가 기숙사생이라 애매하게 휴일이랑 주말 껴가지고 금요일에 학교가 쉬어가지고 늦게까지 자던 와중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가위 놀렸던 방과 동생 방을 서로 바꿔가지고
제가 동생 방에서 자고 동생이 예전 제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라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방은 아닌 것 같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바꾸셨어요. 어쨌든 그때 엄마는 이미 출근하셨고 저는 시험을 망쳐서 공부하려고 일찍 일어났다가 엄마가 나가니까 다시 눕고 20분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락말락할 때 동생 방에서 누나 나 학교 간다. 화장실 문은 앞으로 좀 닫고 이러길래 잠결에 가 대답을 하고 동생이 나가서 도어락 닫히는 소리까지 듣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번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나간 지 체감상 1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두고 갔어? 왜 다시 와? 이러고 소리쳐서 물어봤는데 마룻바닥을 걷는 소리로 자기 방 들어가는 소리만 들리고 대답을 안 하길래 약간 빡쳐가지고 야!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 목소리는 맞았어요. 변성기가 갓 와가지고 반만 걸걸한 목소리로 이러는데 빡치면서도 잠이 너무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뜨고 웃는 걸 잠자코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서서히 변하더니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로 변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실성한 듯이 웃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뭐야? 엄마야? 이러고 외치니까 더 심하게 웃더라고요. 동생 이름이 정팔이라고 하면은 야! 이정팔! 이러니까 날뛰면서 웃는 소리밖에 없어가지고 점점 잠이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이 점점 떠지는데 찢어지게 웃던 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내가 엄마야? 내가 이종펄이요? 이러면서 괴성을 지르는데 아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몸은 움직이는데 가위도 아니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불은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안 떠들어? 더 해봐 엄마 이정팔 엄마 정팔 이러고 막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심으로 층간소음 걱정되더라고요. 그땐 잠이 덜 깨가지고 그러다가 제 정신이 점점 거의 또렷해지니까 그 괴성이 점점 사그라들더니 뚝 하고 멈추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지 싶어가지고 후다닥 뛰어나가서 동생 방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때서야 무서운 걸 깨닫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 올 때까지 문도 잠궈놓고 나중에 동생 오자마자 아까 등교한다고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서 학교까지 뛰어갔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방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최근이고요. 한 2주 됐습니다. 별로 안 무서운데 MSG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니까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뻘짓한 것도 웃기고 위험성 같은 거라도 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여기고 보내봅니다.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관독실에 있어서 집까지 가려면 막차 끊기기 전에 빨리 버스 타서 걸어서 15분은 걸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길에 사람이 아예 없거나 취객이 많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때도 한 11시 20분쯤에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집에서 대답을 안 해가지고 에어팟을 압수당한 탓에 그 줄 이어폰을 사용 중이라서 두 쪽 다 끼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해야 되나? 누가 뒤에 있는 느낌? 근데 어쨌든 누가 같이 신호를 기다리겠지 하는데 갑자기 목덜미 쪽에서 이러는 막 기분 나쁜 습한 숨결이랑 무슨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순간 놀랐는데 최대한 침착하게 반대쪽 이어폰 한 짝을 빼서 소리를 자세히 들으니까 체감상 진짜 누가 제 뒤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책가방을 뒤로 매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온몸을 저랑 밀착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어쩌지 싶어가지고 일단 잘못 서셨는데 몸을 좀 못 가누시나 싶어가지고 옆으로 슬쩍 옮겼더니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레알 그 치안이다 싶어가지고 원래부터 상상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런 변태를 마주치는 상상을 하면 욕부터 박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길을 건너면 저희 집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구는 그 로비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그냥 열려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떼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샛길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진짜 어두컴컴하고 사람들도 잘 안 다녔어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 그 사람이 억지로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면 소리 질러도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느새 신호도 바뀌고 원래 제 길을 가는데도 계속 붙어서 따라오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주변에 행인들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는데 이제 그 골목길에 들어갈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경찰에 전화하기에는 아직 별일도 없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 아까 마칠 때 마친다고 전화를 해놓고 지금 전화를 또 하니까 이상하셨는지 뭐야 왜?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엄마 나 지금 거의 집 앞이야. 골목 알지? 거기야. 이거 2분 안에 집에 가. 이렇게 알리바이를 최대한 만드니까 엄마가 응? 알겠어 하면서 끊으려고 하시길래 아니 엄마 나 배고픈데 집에 뭐 있어? 없어 그냥 와 끊어. 응? 김치찌개? 아빠가 끓였어? 아빠 집에 있어? 뭐해? 이러면서 혼자 생쇼를 하니까 바짝 붙어있던 사람의 인기척이 조금 멀어지더라고요. 정파리는? 정파리 내려오라고 해봐. 편의점이나 가게.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니까 갑자기 뒤를 돌더니 멀어지는 발걸음이 들리고 저는 안도해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눈치 없이 자꾸 끊으려고 해서 연기하느라 애 좀 먹었고요. 저는 핫바리 치안이어서 이 정도지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은 이런 유행도 안 통하니 다들 밤길 조심하세요. 정팔님도요. 길었는데 뭔가 간추리고 싶어도 잘 안 돼서 그냥 보내봅니다. 계약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기숙사생이라고 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저도 헛것인지 뭔지 귀신인지 많이 보고 한 친구는 목류병 비스무리하게 뭔가 씌인 것 같다고 한 적도 있어서 다사다난한데 기회가 되면 풀어볼게요.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예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정파리가 아니라 정풀입니다. 누가 저를 정팔로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제 초코송이님이었는데 또 학교 다니고 또 공부하느냐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글도 되게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기특하고 앞으로 또 좋은 일들만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알바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무서운 일을 겪으시거나 뭐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는 항상 이 자리 이대로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이제 풀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사연은 린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요번 사연의 내용은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깐 꿈 이야기 하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강천 터널편 시청자 사연에서 이제 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꿈 이야기는 너무 이제 감흥이 떨어진다.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좀 와닿지가 않는다. 좀 걸러서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또 의견이 반반 갈리더라고요. 나는 재밌고 좋은데 나는 좀 별로 솔직히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취향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취향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꿈 이야기가 되게 많이 쌓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둘 다 만족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꿈 이야기가 지금같이 많은 시점은 특집으로 같은 꿈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끼리 묶어서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 하나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특집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낄 것 같고요. 저 되게 잠 오는 목소리로 느끼하지 않게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공포 라디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자극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자극적인 사연도 꼭 필요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사연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슴슴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환기를 시켜주고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다음 이야기가 좀 더 재밌게 느껴지고 또 완전히 수면용 나는 편안하게 듣고 싶다. 너무 찢어지는 소리 싫고 너무 자극적인 거 싫고 잘 때 아니면 뭐 작업할 때 듣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의 니즈도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슴슴한 내용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한 번 더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려가지고
진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 최대한 불편한 사람이 없게끔 제가 잘 대처를 해나갈 자신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꿈 이야기가 많다 해서 꿈 이야기는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실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 이야기 특집을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필요하니까, 취향이 아니신 분들도 다른 주제 컨텐츠들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이게 꿈이다 라고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헷갈린 게 아니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끝까지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들어주신다면 아마 훨씬 더 기묘하고 섬뜩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생생한 꿈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듣는 쪽이었습니다. 어제 진짜 무서운 꿈 꿨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깊게 자서 그런 거라는 말도 들었고,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이 더 낯설게, 더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날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눈꺼풀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글자를 보고 있는데도 의미가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눈앞에서 부서지듯 흩어졌고, 집중하려 할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언니와 도서관의 작은 프라이버시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희게 번졌고, 공기는 건조해서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바깥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귓속을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언니, 나 10분만 자고 할게. 제 목소리도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리자마자 의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꺼졌습니다. 의자를 긁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작게 울리던 타이핑 소리까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저희 집 화장실에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타일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에 닿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기라도 한 것처럼 기온이 미세하게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피부 위로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시선이었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거울을 통해 뒤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금 언니는 분명 방에서 자고 있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언니는 미동도 없이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과하게 크게 떠져 있었고 흰자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동공은 흔들림 없이 저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가슴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빠져나간 눈.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반응을 즐기듯 더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눈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비누가 미끄러졌고 툭, 그 작은 소리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세면대의 물이 색이 바뀌었습니다. 맑던 물이 천천히 탁한 파란색으로 변하며 점성이 생긴 것처럼 끈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역류하듯 넘쳐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타일 위를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쇠 비슷한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굳은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대가 붙어버린 것처럼 숨만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학교 교실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우웅웅 걸리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교실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은 그냥 꿈이었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실에는 제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활감도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묵직했고 숨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둥글게 서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원형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유리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근육은 굳어 있었는데 입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만 부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달싹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손이 떨리는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정적을 찢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입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아주 조금씩 숙이며 더 가까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깼습니다. 다음날 그 두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 어제 진짜 이상한 꿈 꿨어. 그 후 웃으면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내려다보던 그 각도 그대로. 손이 떨린 채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지만 숫자 대신 몇 시 몇 분이라는 문자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처럼.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던 그 친구는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었고 같은 학교 교복을 입었지만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같은 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 공간도 전부 꿈이었던 겁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도 귀신 아니야?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짜증이 난다는 듯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화장실에서 봤던 그 눈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찢어지듯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깼습니다. 다시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형 공간이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손이 멈추고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추고 한순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수십 명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각도로 천천히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목이 꺾일 듯 한쪽으로 깊게 기울어진 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들켜버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알아버렸네. 저는 또 깼습니다. 그제야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꿈에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또 꿈을 꾸고 그렇게 4번을 연속으로 겪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세게 꼬집어 봤지만 아픈 감각조차 어딘가를 한 겹 거쳐 늦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제가 그들을 눈치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 앞에서 말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형광등 잔상이 눈앞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또 다른 꿈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면 다시 그들이 나타나는 건 아닐지, 혹시 다음에는 정말로 못 깨는 건 아닐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이 감각도 어쩌면 아직 꿈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는 아직도 깨지 못한 꿈 안에 있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린리님의 사연이었고요. 또 우리 린리님이 이런 꿈 내용의 사연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꿈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이 특집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만들어진다면은 수면용으로 또 듣기 적합하고 되게 재밌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댓글 읽어드릴 시간이 됐죠. 근데 오늘은 댓글을 좀 읽어드리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자, 요렇게 읽어드릴 건데 요게 이제 네이트판 공포썰 얼마 전에 올린 거에 달린 댓글들을 한 번에 쭉 모아왔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엄마, 이게 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를 제가 빠르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내가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바로 소통의 왕이란 말이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 리스펙님, 공포영화 스마일도 보셨나요? 스마일 봤죠? 스마일 약간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기에 약간 웃상이 아니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억지로 웃어요. 이렇게 전염병처럼 웃음이 막 번지면서 약간 악마가 쫓아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약간 체인소맨의 뭐 총의 악마, 뭐 전기톱의 악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스마일이라는 영화 세계관에서는 웃음의 악마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의 영화로 기억이 나고요. 스마일 2도 나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축에 속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킨시켜님, 재밌어요. 빵 드시는 거랑 동글빵 감자상부터 재밌어서 솔직히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빵 먹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진짜 나 뭐지? 빵만 먹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거 자만심 느껴도 되나요, 저? 장난이고요. 조그만 빵 사왔다면서 8만원 빵 나온 거 개웃기네. 사실 그 빵이요, 되게 딱딱한데 맛있는 그 돌빵 알아요? 진짜 돌로 빵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완전 돌빵, 그런 느낌이라서 그거 다 먹는데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턱관절이 아프고요. 개인적으로 그 빵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사서 나눠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다음 글, 김갑철님, 왔다 내 개그맨. 와, 근데 이 고양이가요, 저는 이 고양이 사진을 보면은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고양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게 뽀용뽀용하고 되게 귀엽지 않아요? 우리 채널에 이제 고양이 프사 하신 분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눈호강을 좀 하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호유님, 뱃살 때문에 줄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웃겼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웃음이 약간 되게 허들이 낮아가지고 제가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아무도 웃질 않았어요. 제 인생이 여태까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웃어주시고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약간 광대가 좀 승천합니다, 진짜로. 눈유님, 요즘 재밌는 일 없어서 스스로 재밌어지기로 한 건가요? 근데 진짜 요즘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진짜 막 배꼽 빠지게 웃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웃다가 막 토할 것 같고, 막 웃다가 막 방구 마렵고, 웃다가 막 진짜로 눈물 나면서 울고 막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삭막합니다. 진짜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동감을 하시겠지만은 웃을 일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내 모습이 언젠가 한 번씩 느껴지는 순간 참 세상이 되게 삭막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밖에 나가서 하수구만 들여다봐도 되게 신기하고, 뭐 곤충 잡고 돌멩이 만지작거리고 뭐 흙 가지고 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이 로블록스 하느라고 바쁘죠, 애기들. 아무튼 다음 글, 아니 언제 시청자 애칭 만드셨어요? 이러시는데, 남자 푼돌이 여자 푼순이 둘 다 합쳐서 부를 때 푼푼이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남자라는 동물이 참 그래요. 약간 살짝이라도 부끄러운 구석이 있으면은 아예 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좀 자주 부르려고 해요. 아무튼 로저님, 이야기는 뭔가 다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더 소름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네이트판 썰이 약간 그런 게 재밌어요. 소소하지만 무서운, 진짜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만 이렇게 쫙 있고 진짜 현실적인 배경으로만 만들어진 내용들이라서 요런 게 이제 진짜 무서운 내용은 진짜 핵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또 아시는 분이셨네요. 자, 그래서 또 중복되지 않는 베스트 댓글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챙님, 맨날 출퇴근하면서 들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는 진짜 오래오래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저 노인네 되면은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늙었다고. 아니구나. 같이 늙으니까 상관이 없구나. 감사합니다. 야옹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고 재밌는 것만 모았지. 요번 또 네이트판 썰 중독되시겠네. 또 나머지 댓글 이제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리는데 이렇게 다들 프사들이 따마 요거 봐봐, 상당히 이제 꼬순내가 날 것 같고 되게 납치해가고 싶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분도 프사를 보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딱 대중소 이렇게 앉아서
같이 겸상을 하고 있는데 꼬순내가 진동을 합니다, 댓글창에. 그래서 진짜 너무 고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심지어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셨어. 앞으로 헛소리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환님 요번 푸사도 이 뭔가 개들도 이렇게 근엄한 엄근진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더 귀여워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사진들 너무 보기 좋고요. 정프님이 해주시는 공포영화 리뷰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공포영화 리뷰도 한번 염두를 해두겠습니다. 뭐 다른 컨텐츠들이 할 게 많아가지고 되게 나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분도 고양이가 지금 어떤 종이죠? 노르웨이 숲고양인가? 그런 느낌인데 가정묘 분양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노르웨이 숲고양이가 유난히 이제 이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천재님 구독자 곧 3만 명. 아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의욕만 앞선 리재영님, 진짜 헛소리 하는 게 제 취향이라 현실에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음. 저희가 비록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다 제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번 댓글 읽어드려야겠다. 사실 종종 사연 끝나자마자 갑자기 완전 다른 말씀하셔서 당황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러려냐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분처럼 이제 당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이트판 공포썰 제가 처음 했을 때 잡소리가 너무 많다, 이게 공포썰이 맞냐, 잡소리가 절반이다,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며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헛소리를 다 없애가지고 편집을 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완전히 무서운 내용만 계속 귀에 박히니까 나중에 귀가 얼얼해서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헛소리를 다시 넣어봤는데 뭔가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들었을 때 긴장이 좀 풀렸다가 다시 무서운 이야기 진행됐다가 좀 다시 풀렸다가 진행됐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뭔가 좀 더 사람들이 긴장을 좀 풀면서 들어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헛소리들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올려봤는데 이제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헛소리가 재밌는 이유가 무서운 이야기가 끝났다가 그 직후에 얘기를 해서 재밌는 거지 순수하게 보면 너무 웃기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좀 운 좋게 좀 판을 잘 얻어 걸렸다,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컨텐츠가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댓글들을 보면서. 자, 체크 안성탕면님, 김원 브금인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또 김원님 채널의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문경 십자가 사건 그거 풀이 해주셨을 때 그 문경에 있는 산에 직접 올라가시는 그것도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분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구독을 눌렀었고, 최근에 꼰대이 채널에도 나오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얘기하시는 모습도 보고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말을 절지 않고 컷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저렇게 사건풀이를 잘할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직접 사건 풀이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진짜 이분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특히 그리고 안나님 그리고 썸머님 요분들도 제가 좀 많이 보는 채널인데 진짜 말씀을 되게 잘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재미로 봤지만 지금은 제가 배우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약간 인강인 거죠. 영상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좀 더 이제 와닿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김원님도 그렇고 그런 사건 채널들도 그렇고 배우려고 좀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아지 흉내 조심스럽게 줄 서봅니다. 총프님의 개가 될게요. 진짜 사람들 댓글 다는 거 진짜 보면은 4차원이신 분들 많아가지고 행복합니다 진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댓글을 진짜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다 못 읽어드린 점 조금 아쉽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댓글 또 많이 읽어드리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1시간이 넘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채널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뭐 길어봐야 50분이었는데 이번 영상은 왠지 제가 편집은 안 했지만 1시간이 넘을 듯 합니다. 벌써부터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그 대댓글은 제가 못 남겨드려도 이렇게 좀 한 번에 쭉 이렇게 다 읽어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오지 않은 댓글들도 다 제가 읽고 느끼고 피드백 수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